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인 우리 학생들 어떤 메이저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직종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IT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 또는 의료 및 바이오에 관련된 직종들이 유망 직종이라고 검색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누구나 예측 가능한 유망한 직종은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뛰어든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고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면 이쪽 분야에 뛰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전망 말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전망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전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위치가 어디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현재의 세계의 분위기를 알아보려면 미국의 역사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900년대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 자, 미국을 기준으로 193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의 굵직한 사건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20년대 후반의 경제 대공황 이후에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얼핏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다자간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지금의 경제 수준에 이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정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경제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다자간의 무역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시기, 그 시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보호무역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무너뜨렸냐면 194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냉전 체제에 있을 때 윗소련은 경제의 중심이 유가와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가라는 무기로 소련을 흔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데올로기라는 무기로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198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일본이 자동차나 뭐 화학, 기기 이런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제 순위가 2위까지 치고 올라오게 되자 일본과 비슷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몇몇 국가들, 뭐 서독, 프랑스, 영국을 불러세워서 자신들의 국가인 미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너네들의 통화가 지금 현저히 절하되어 있어서 대미 수출에 흑자를 워낙 많이 기록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통화를 절상시키는 것에 사인을 하거라 하는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이들의 경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냉전 체제 이후에는 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독주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중국이 G2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또 헤게모니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 일이라서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트럼프가 중국을 어떤 식으로 때리냐면 지적 재산권과 환율, 이데올로기, 가용한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지적 재산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T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IT의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이뤘냐면 중국의 거대 기업인 화웨이를 거의 마켓에서 지금 아웃시켜 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있고 환율도 당연히 건드려서 그걸 무기를 이용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이데올로기로 공격을 하려는 찰나에 2021년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이 당선을 하게 됩니다. 46대 대통령이죠. 자,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당 출신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없어지면서 자유무역주의로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시진핑과 악수를 하는 그림으로 흘러갈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고요. 아마도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공략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다자주의는 자유무역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다자주의는 다른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까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 지적 재산권은 트럼프와 비슷한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미국은 크게 경제적으로 두 가지 심장이 있다고 하죠. 동부에는 월스트리트이 있고 서부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서부에 살고 있는 우리 제조업 기반의 노동자들, 이 계층들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 계층들을 살리고자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해서 미국의 물품을 사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진핑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끝난 오중전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10년 내 미국을 추월하겠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자립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취하겠다. 뭐 쌍순환 전략이 이제 뭐냐면 외부 내부도 다 발전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부에서 여러 국가들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수 위주의 발전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바이 아메리칸과 내수 위주 쌍순환 전략 배척되는 거죠. 서로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얘기고, 기술 자립, 기술 재산권 싸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도 보면 싸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 이런 식으로 신냉전 체제라고 불릴 만큼 다투고 있는데 전 세계 국가들도 자유무역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소련과 미국의 관계에서도 봤듯이 그 시대 때도 굉장히 무역들이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점점 더 심화된다는 거죠. 보호무역주의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금 전 세계의 정세는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고 쇄국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2021년의 키워드는 단연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앞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지금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아시안 좀 많이 발전된 국가들까지 합쳐서 전부 다 환경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전 세계는 보호무역, 패권전쟁, 화폐전쟁의 분위기 속에 있고, 그리고 코비드의 여파로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더욱더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기서 집중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환경과 생산량이 직결되는 것이 바로 농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농작물과 보호무역 기조가 같이 합쳐지면 바로 이런 식량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20년에서 30년 사이 이 식량 전쟁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식량 전쟁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는데요. 각국들이 농작물도 폐쇄를 함에 따라서 이 식량 자급에 문제가 생기게 될 국가들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란색이 진할수록 더 위기가 큰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으로 칠해진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노란색과 붉은색 점들은 지금 현재도 기아로 고통받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계를 또 보여드리면 여기 Grain Self-Sufficiency라고 있잖아요. 이게 곡물 자급률이라는 것인데, 국가가 봉쇄를 했다고 가정해서 자기네들이 생산을 해서 본인의 국가들의 국민을 얼마나 먹여 살릴 수 있는지 퍼센트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국을 예로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이건 자료 조사를 한 건데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생산을 해서 자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중에 25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명은 기아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고요. 조금 더 요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한국은 22.5로 그마저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물 자급률이 높은 국가들은 별 큰 문제가 없지만 남아 돌죠. 그렇지만 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경지 면적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지금 무역에 우리 곡물들을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집중하고 있는 메이저는 바로 애그리컬처, 농업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한국 같은 경우는 농업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20년 내지 30년 뒤에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한참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전쟁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인력이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의 몸값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그리컬처는 최근 테크놀로지 또는 이코노믹스랑 같이 결부되면서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애그리컬처를 메이저로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대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면 제가 두 가지 전략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명문대 있죠. 미국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문대 거기에서 애그리컬처를 전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원을 들어갈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교수님이 계신 그 연구실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트랙을 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탑 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애그리컬처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지금 제가 써놓은 학교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미국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교수님을 찾아서 본인이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보기엔 아마 박사까지는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농업의 전문 인력이 된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애그리컬처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뻔하지 않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메이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